어린 마음에 딱 보니까 너무 두꺼운 거예요. 딱히 읽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체면은 지켜야 되니까 왜 이 책을 읽어보라고 했는지, 단순하게 우주 탐사 이야기 이것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짜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려면 내 몸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원소가 원산지가 어디 있냐까지, 이 넓은 우주가 우리 인간만 주인공이 아니었다. 이 모든 걸 총괄했던 천문학자 중에 하나가 칼 세이건. 네, 안녕하세요.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용배입니다. 오늘은 천문학, 우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라는 이야기를 듣는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천문학자의 관점에서 이 코스모스가 왜 훌륭한 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책을 볼 수 있을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칼 세이건을 정의하는 표현으로 되게 좋아하는 표현이 있는데, 옛날에 그 타임지에서 칼 세이건을 소개하면서 만들었던 표지 문구가 있어요. 쇼맨 오브 사이언스라는 되게 매력적인 문구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소 중의적인 뜻이기도 합니다. 위대한 쇼맨처럼 과학이라고 하는 분야, 특히 천문학이죠. 천문학이라는 분야를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그런 대중과학자로서 선두에 나섰던 그런 쇼맨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제 과학자이지만 조금 대중활동에 치중되었던, 그래서 쇼를 주로 하는 그런 쇼맨이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되게 중의적인 그런 매력을 갖고 있고 평가가 항상 양쪽으로 갈라지는 이제 그런 과학자인데, 칼 세이건은 이제 코넬 대학교를 나와서 되게 다양한 연구를 많이 했어요. 특히 칼 세이건이 좀 독특한 이력이 있는 게, 칼 세이건이 한때 생물학 쪽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걸 기반 삼아서 단순하게 별과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를 한 게 아니라 외계 생명체의 가능성에 대해서 아주 과학적인 관점으로 연구를 하는 천문학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칼 세이건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가 오늘날 아스트로바이올로지, 우주 생물학이라고 하는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있는 그 분야를 사실상 처음으로 열었던 창시자에 가까운 인물이었다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저도 조금 고백을 하나 하고 싶은데, 사실 저도 코스모스를 되게 늦게 읽은 편이에요. 저도 우주라는 분야 자체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고, 당연히 천문학 책 다양한 것들을 추천을 어렸을 때부터 받았죠. 그리고 항상 어른들에게서 빠지지 않았던 추천 필독서가 바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였습니다. 근데 어린 마음에 칼 세이건 코스모스를 딱 보니까 너무 두꺼운 거예요. 딱히 읽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도 계속 코스모스는 좀 마음의 짐 중에 하나였어요. 하도 필독서라고 하니 제가 천문학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체면은 지켜야 되니까 이제 코스모스를 사서 책꽂이에 꽂아놓긴 한 거죠. 근데 딱히 펼쳐서 읽어보진 않았었습니다. 약간 언젠가는 꼭 읽어야 하는 그런 숙제 같은 책이었는데, 제가 이제 천문학과에 진학을 하고 대학생이 되고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돼서 이제 드디어 한번 읽어보자 해서 이제 읽어본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책을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한테 읽어보라고 했는지 조금 이해가 가는 그런 책이었거든요. 일단 책 제목이 코스모스인데 왜 코스모스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우주를 의미하는 단어가 보통 3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한번 영어 사전에서 우주 찾아보시면 스페이스도 우주고요, 유니버스도 우주고, 그리고 코스모스도 우주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다 그냥 똑같이 우주라고 번역을 하기 때문에 그냥 동의어 아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스페이스는 인간이 탐사선을 타고 만져보거나 건드려 볼 수 있는 물리적인 방문과 탐사가 가능한 우주를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고요. 유니버스는 우주를 채우고 있는 물질적인 것들, 은하, 별, 행성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물질적인 것들이 작동하게 하는 물리 법칙들, 이런 물리학적인 것들을 통칭해서 유니버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코스모스는 뭐냐면, 그 물질적인 것들을 초월해서 물질적이지 않은 것들까지를 다 아울러서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사람의 감정, 사람의 생각, 이념, 사상, 이런 것들까지를 다 아울러서 우리가 소위 코스모스라고 하죠. 코스모스가 원래 어떤 뜻이냐면, 혼돈이 카오스잖아요. 그 카오스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조화, 아름다움을 뜻하는 게 코스모스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굳이 우주라고 번역을 하기보다는 좀 더 그럴싸하게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적어도 삼라만상 이런 좀 더 거창한 표현으로 번역을 하는 게 좀 더 이제 코스모스의 의미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칼 세이건도 코스모스라는 책을 쓰면서 단순하게 그냥 우주 탐사 이야기, 그리고 천문학자들의 과학 이야기 이것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천문학적인 발견과 우주가 보여주는 사실들이 우리 인간의 삶에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건지 그 통찰을 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거창하지만 제목을 코스모스라고 지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칼세건의 코스모스가 두껍기도 하고 옛날 책이라서 문체도 좀 멀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한계가 있긴 해요. 왜냐면 코스모스라는 책 자체가 굉장히 옛날에 쓰여진 책이다 보니까 이미 제임스 웹이 올라가고 허블 망원경이 30살 먹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책을 읽으면 그때 당시에는 저자조차 알 수 없었던 새로운 과학적 발견들이 우리에게는 이제 익숙하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대가 좀 지나가 버린 옛날 과학책인 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전 코스모스가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과학적 팩트, 과학적 발견 자체는 좀 시대가 뒤처진 감이 없잖아 있지만 그 과학적 사실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자 하는 통찰 자체는 여전히 우리에게 먹히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어떤 거냐면 사실 우주가 되게 거대하잖아요. 전 어떤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냐면 우주가 커도 적당히 커야지 너무 커서 오히려 그 거대함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뭐 엄청 커다란 성당, 커다란 기차역 이런 데 들어가면 그 거대하고 웅장한 건물에 내가 압도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래도 내가 그 웅장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인간적인 스케일에서 그 건물이 크기 때문에 내가 그 감정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는 훨씬 크잖아요.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합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그 거대함을 내가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너무 크다 보니까 내가 평생을 이 거대한 우주 속의 일원으로서 평생 살고 있다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칼 세건의 코스모스는 어떤 사실을 계속 우리에게 일깨워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냐면 너가 항상 살아가고 있는 지금 그 지구라고 하는 그 무대가 바로 우주야. 우리는 평생 지금 우주에 살고 있어. 네가 지금 이 책을 읽고 있고 숨을 쉬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무대가 우주야 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계속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그래서 이제 칼 세건이 어떤 되게 재밌는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사실 우리가 인간이라는 걸 되게 대단하게 생각을 해왔거든요. 인류는 너무 대단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 사이에 막 산업혁명도 일으키고 지구도 막 발전시키고 인류 문명도 막 장악해 나가고 그리고 엄청 장엄하고 위대한 역사를 이 지구에서 우리가 써내려갔다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해 왔잖아요. 근데 그 위대하다고 하는 인류의 역사 한낱 작은 점 안에서 벌어진 아주 조그마한 역사에 불과해. 우주 관점에서 보잖아? 그러면 그 역사는 정말 하찮은 역사일걸? 이런 이야기를 또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관점인데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를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까? 우리를 어떻게 해야 더 하찮게 볼 수 있을까? 이거를 계속 우리에게 던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매력적인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칼 세건의 세 번째 아내 앤드류 안이 이제 썼던 두 번째 시리즈 코스모스가 있어요. 이 코스모스 표지를 보시면 좀 예쁘게 눈동자 같은 모양의 성운 사진이 들어가 있거든요. 알록달록하게. 아마 제가 알기로 이게 헬릭스 성운, 나선 성운이라고 하는 성운에서 모티브를 받은 표지일 텐데 약간 그 눈동자를 닮았잖아요. 그래서 우주를 바라보는 인간의 눈을 닮은 우주의 성운 해가지고 우주와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코스모스 1편의 철학을 좀 계승하고자 한 그런 표지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칼 세건의 코스모스가 주로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자 하고 있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내용별로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코스모스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출발한 나의 진짜 고향, 내 진짜 기원, 나의 오리진이 무엇인지 어디인지를 이야기해주는 대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 기원, 내 시작이 무엇인가라고 너무 거창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우리는 모두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어떻게 태어난 건지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다 어렸을 때 기억 떠올려 보시면 주변 어른들한테 이런 질문 다 해봤을 거예요. 저는 어떻게 태어났죠? 이런 궁금증을 다 가지게 됩니다. 이거는 나라고 하는 나 자신이라는 존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은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누구나 그냥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본질적인 질문인 거죠. 그거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답을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천문학자였던 칼 세건은 그거를 우주적인 관점으로 천문학적인 관점으로 답을 하고자 한 거예요. 이거를 천문학적인 관점으로 질문을 바꿔보면 결국에 인간이란 존재는 다양한 원소로 이루어진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속에 탄소도 있고 철도 있고 칼슘도 있고 여러 원소들로 이루어진 화학적인 반죽 덩어리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의 진짜 기원을 정말 그 궁극의 기원까지 거슬러 올라가려면 내 몸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원소가 처음 만들어졌던 원산지가 어디 있냐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곳이 바로 진짜 나의 고향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놀랍게도 천문학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는 모두 지구에 살고 있지만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대부분의 성분들이 다 빅뱅 직후에 만들어진 수소와 헬륨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우주에서 빛나고 있던 별 중심에서 만들어진 별 먼지였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내 몸속에 존재하는 탄소 얘가 우주 역사상 통틀어서 처음 존재했던
순간이 언제냐로 쭉 거슬러 올라가면 수십억 년 전 어떤 이름 모를 별의 중심에서 그 탄소 원자가 처음으로 뿅 하고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수십억 년 전에 사라진 우주에서 빛나고 있던 별과 어쨌든 직계 혈통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림을 제시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칼 세이건은 뭘 하고 싶었던 거냐면, 우리는 우주를 막연하게 이 지구 위를 살아가는 나의 일상과는 상관없는, 그냥 천문학자들한테나 상관 있는 먼 나라 이야기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 각자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와 우주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주 깊게 연결이 되어 있다. 결국에 타고 들어가면 내 진짜 고향은 바로 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칼 세이건이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책에서 하는데, 우리가 바로 우주에 살아있는 화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우주 진화를 보여주는 말 그대로 우주 진화의 증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우주가 인간을 만들었다면 왜 굳이 인간을 만들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되게 재밌는 답을 제시하는데, 우주가 138억 년 동안 갖은 고생을 해가지고 별도 만들고 별도 터트리고 은하도 만들고 그리고 지구와 인간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한 명쯤은 자기가 얼마나 갖은 고생을 하면서 이 아름다운 우주를 만들었는지 알아봐 주기를 바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우주가 얼마나 열심히 고생하면서 이 우주의 진화 과정을 거쳤는지 알아봐 줄 수 있는 존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알아봐 줄 수 있는 인간이란 놈들을 만든 게 아닐까, 이런 재밌는 답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바로 그 우주가 우리 만든 목적에 맞게 우주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이해하고 깨달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던지고 있는 거죠. 코스모스가 원래는 다큐멘터리 시리즈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웰메이드 다큐멘터리였고요. 이제 그게 너무나 흥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잘 글로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 나왔던 장면들, 거기 나왔던 내용들을 다 취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으로도 나오게 되었던 거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칼 세이건은 천문학뿐만 아니라 생물학을 베이스로 우주를 연구를 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지구를 생물학적인 관점으로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직 우리는 이 지구 바깥에 생명체가 지구만큼 번성하고 있는 다른 행성은 발견하지 못한 거죠. 더군다나 당시 관점에서 보면 아직 외계 행성조차 발견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정말 지구와 같은 곳들이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럽게, 우리 지구는 생명체가 너무나 완벽에 가까운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이제 세계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되게 안타까운 게 제가 알고 있기로 1992년쯤에 최초의 이제 태양 같은 평범한 별 주변을 돌고 있는 외계 행성이 발견되기 시작을 하는데, 딱 그때 직후에 칼 세이건이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칼 세이건은 그래도 병상에 누워서 나의 후배들이 외계 행성, 태양계 바깥의 행성이라는 게 정말 존재한다는 거를 관측으로 입증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뿌듯했다라는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지금처럼 외계 행성이 막 5,000개, 10,000개 막 발견되고 있는 그런 전성기는 아직 못 만났던 거니까 조금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바로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리면, 아까 제가 별 먼지 관점으로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결국에 칼 세이건이 생각한 인간이란 존재의 정의를 굳이 해본다면, 인간은 우주의 아름다운 진화 과정을 바라봐주고 그걸 깨달아가주는 역할을, 소임을 다 해야 하는 존재로 이제 우리가 정해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래서 그게 인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고, 그 관점에서 칼 세이건이 이제 우리란 누구인가, 인간이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우주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사소한 거에 목을 메고 그리고 굉장히 작은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왔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보여주는 거죠. 특히 칼 세이건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일화가 이제 뭐가 있냐면,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태양계 탐사의 첫 번째 전성기를 누렸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그때 당시에 어떤 이제 우연이 따라와 주게 되냐면, 우주 공간을 날아가는 탐사선들은 계속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지구 궤도를 벗어나서 화성 궤도를 지나고 목성 궤도를 지나고 쭉쭉 날아갈 수 있겠죠. 근데 마침 이때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해서 목성 궤도를 지나갈 즈음에 목성이 쭉 태양 주변을 돌다가 탐사선이 지나가는 길목에 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토성 궤도를 탐사선이 통과할 즈음에 또 토성이 쓱 이동을 해가지고 공짜로 토성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의 180년에 한 번 정도 찾아오는 기회였기 때문에 이때 아주 다양한 탐사선들을 날려보내게 되고요. 그래서 뭐 파이어니어호, 보이저호, 이런 다양한 태양계 외곽 전체를 탐사하는 탐사선들을 날려보내게 됩니다. 이 모든 걸 총괄했던 천문학자 중에 하나가 이제
이제 칼세건이었던 거죠. 이제 막 태양계 탐사선들을 이곳저곳으로 날려보내고 또 화성으로 탐사선도 날려보내고 하던 시절에 칼세건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이 코스모스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멀리서 바라본 지구, 멀리서 바라본 인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 먼 거리에서 우주 풍경을 드디어 볼 수 있게 되면서 거기서 바라본 지구가 너무 하찮게 보이니까 우리가 그동안 사소한 걸 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치고받고 싸웠는지 우리 인류의 역사가 되게 부끄럽다. 우리가 좀 더 우주적인 관점으로 폭넓게 지구를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가 좀 더 평화롭게 지구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우주 탐사를 통해 익힌 이 관점을 지구의 역사를 좀 더 평화롭게 만들어가는데 좀 더 우리가 할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거죠. 특히 시대적으로 보면 칼세건이 한창 또 활동했던 당시 1970년대가 한창 냉전의 분위기가 남아있던 시절이잖아요. 더 그런 평화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칼세건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칼세건이 되게 재밌는 정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인류를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기술적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은 핵폭탄 같은 스스로를 파국이 이르게 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험한 기술을 어떻게 해야 위험하지 않게 영리하게 쓸 수 있을지를 아직 잘 모르는 좀 덜 성숙한 문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칼세건은 인류를 기술적인 청소년기에 해당한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아직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안정한 청소년 시기를 잘 보내고 더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고 싶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칼세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칼세건이 코스모스 말미에 가면 되게 재밌는 질문들을 막 쏟아내요. 뭐냐면 외계 생명체의 수준을 넘어서 혹시 그 생명체들 중에 우리 인간처럼 고도로 발전하고 우리 인간처럼 천문학을 발전시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를 과학적인 방식으로 고민하고 있는 어떤 외계 문명 같은 게 존재하고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막 던지거든요. 되게 유명한 드레이크 방정식이라고 하는 우리 은하계 안에 우리 인류와 신호를 주고받을 만한 외계 문명의 개수가 얼마나 많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헤아리는 방법론에 대해서까지도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우리가 외계인일 테니까 그러면 우리는 객관적으로 어떤 정도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생명체일지,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거죠. 되게 재밌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드레이크 방정식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드레이크 방정식이 어떤 식으로 이제 외계 생명체, 외계 문명의 가능성을 점치는 거냐면 우리 은하계 안에 해마다 몇 개의 별들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고 그 별들 중에 몇 퍼센트가 행성을 거느리고 있고 그 행성들 중에서 몇 개 정도가 지구와 같은 좋은 조건을 갖고 있고 또 그 행성들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가 실제 생명이 탄생하고 있고 또 몇 퍼센트 정도가 고등 생명체로 진화에 성공을 하고 있고 또 몇 퍼센트 정도가 실제로 고등 문명까지 만들 수 있고 또 얼마나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 그렇게 만들어진 수명이 존속할 수 있는지 문명의 평균적인 수명까지 고려해서 이걸 다 곱해서 이제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문명의 개수를 헤아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되게 난감하고 중요한 파라미터가 뭐냐면 문명의 수명이에요. 우리는 아직 안 망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망해본 문명의 사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주에서 탄생한 인공적이고 고등한 문명이 얼마나 오랫동안 존속했다가 망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우주에 살고 있는 문명들의 평균 수명이 길면 우린 충분히 오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외계 문명을 많이 찾을 수도 있겠죠. 반대로 생각하면 우주에 살고 있는 외계 문명의 평균적인 수명이 짧다면 우리가 그들을 찾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길지 않을 거고 그들을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칼세건은 이 드레이크 방정식의 개념을 인용해서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외계 문명을 발견하느냐를 근거로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긴 수명이 남아있는지도 헤아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은 외계 문명을 발견하든 더 적은 외계 문명을 발견하든 이건 인간에게 두 가지 다 소름 돋는 결말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정말 아주 많은 외계 문명을 발견한 거예요. 그럼 그거는 이 넓은 우주가 우리 인간만 유일하게 주인공이 아니었다. 이 우주는 수많은 외계 문명들이 함께 나눠 쓰고 있는 공공재였다라는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해주는 발견이겠죠.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찾아봐도 우주 공간에 외계 문명의 신호가 안 보여요. 그거는 우리 인류를 포함해서 우주 문명의 수명이 엄청 짧다는 것일 거고 그렇다는 건 우리 인간에게도 허락된 수명이 되게 짧다. 우리도 곧 망할 것이다를 이야기해주는 또 되게 무시무시한 소름 돋는 결말일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우주 문명을 많이 발견하든 적게 발견하든 상관없이 둘 모두 다른 방식으로 우리 인간에게 아주 소름 돋는 결말이 될 것이다. 이런 또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길을 걷게 될 것인가 이 질문을 찾기 위해서라도
하더라도 우리는 열심히 외계 문명을 찾아야 한다. 이런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사실 제 집에 있는 좀 특별한 칼 세이건 코스모스 책을 갖고 왔는데, 이거는 제가 미국에 출장 갔을 때 거기 전철역 근처 서점에서 산 원서 코스모스거든요. 옛날에 한번 이제 영어 공부도 좀 해볼 겸 이제 또 읽어봤던 코스모스 책인데, 되게 다양한 버전으로 코스모스가 또 국내에 나와 있어요. 되게 두꺼운 판본도 있고 좀 더 얇은 판본도 있고, 또 아까 소개해드렸던 앤드류완 아내분이 썼던 이제 두 번째 시리즈 개정판도 있고, 이제 이런 뭐 원본을 보실 수도 있고. 저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가 아무래도 좀 시대가 흘러간 책이다 보니까 거기에 담겨있는 과학적인 발견, 또 과학적인 기대, 이런 것들은 여전히 시대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한계는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우주를 연구를 해야 되는지, 우주를 공부하고 우주를 연구하는 것이 전 천문학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찌 보면 당장 우리에게 실익을 주는 그런 공학 같은 분야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류가 이 오랫동안 천문학이라는 분야를 손에서 놓지 않고 우주에 대한 호기심 하나만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주를 계속 거금을 들여가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열변을 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이 칼 세이건이 하고 있는 설득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뭐 대단한 걸 바라지 않고요. 우리가 그래도 우주에서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내가 살고 있는 이 가장 거대한 무대, 내가 살고 있는 이 가장 거대한 토대에 해당하는 우주를 그래도 살면서 한 번쯤은 궁금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책이란 점에서 한번 읽어볼 만한 그런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 고백한 것처럼 어렸을 때는 안 읽어봤고 성인이 돼서 읽어봤기 때문에 다독할 기회가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대학생 이후에 한 4-5번은 읽어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궁금해서 읽어봤고, 그 이후에는 재밌던 부분들도 있고 나중에 또 인용을 할 것들도 있고 써먹을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목적으로 이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읽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 조디 포스터 씨가 천문학자 역할을 맡아서 영화로 나왔던 콘택트 있죠? 소설 원작이 바로 이제 칼 세이건 천문학자님이 쓰셨던 콘택트라는 소설인데, 이거는 인류가 전파 망원경으로 어떤 별에서 인공 문명이 보내오는 것으로 의심되는 어떤 전파를 수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해독을 해가지고 보니까 인간에게 보내는 어떤 다양한 편지가 담겨 있던 거예요. 그래서 콘택트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냐면, 보통 우리가 외계인과 인간의 조우를 담고 있는 영화를 보면 그냥 단순하게 외계인들이 지구 쳐들어와서 지구 다 때려 부수고 맞서 싸워서 전쟁하고 인류가 다시 지구 지켜내고 그냥 뭐 요 정도 맥락에서만 외계인들과의 조우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칼 세이건은 뭘 보여주고 싶었던 거냐면, 실제로 외계 문명의 존재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을 때 그 여파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학문적으로 어떻게 인간에게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 가상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외계 문명의 존재가 발견되고 나서 혼란스러워하는 정치권의 사람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뭐 여러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외계인과 소통하는 지구의 지도자, 대표자를 어떻게 뽑을 것이냐, 이걸 두고 또 되게 지지부진한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 되게 한심한 사람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은 과연 이 외계 문명이 설령 발견되다 할지언정 그들과 조우하고 그들을 발견할 만큼 충분히 훌륭하고 성숙한 지금 수준이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여러 질문을 남기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외계인의 신호를 지구인들이 발견을 해서 적어도 물리적인 조우가 아닐지라도 외계 문명은 존재하긴 한다 라는 게 발견이 되었을 때, 그러면 인류는 어떤 혼란을 겪게 될지, 그리고 그 혼란을 견뎌낼 만큼 우리가 정말 지금 잘 성숙한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되게 재밌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이제 칼 세이건이 안타깝게도 젊으신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직접 그분의 머릿속에 들어가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적어도 칼 세이건이 생각했던 인류의 미래는 천문학을 비롯한 과학의 발전, 그리고 이성의 발전을 통해서 인류가 좀 더 어떤 소모적인 논쟁,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고 그로부터 초월해서 좀 더 문명적으로 성숙한 평화를 사랑하는 존재가 되길 바라는 그런 모습을 꿈꾸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칼 세이건이 생각했던 우주를 탐사하고 천문학을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류가 더 평화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칼 세이건이 만약에 지구인들이 어떤 외계인을 발견한다면, 또는 지구로 외계인이 찾아온다면 그 외계인은 나쁜 외계인들일까 착한 외계인들일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되게 재밌는 답을 남겨요.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어떤 외계 문명이 있는데 그들이 막 전쟁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외계 문명이
문명이라면 우리 지구를 발견해서 지구까지 날아오기 전에 이미 지들끼리 전쟁을 해가지고 자멸해 버렸을 확률이 높다. 따라서 만약에 어떤 고도로 발전된 외계 문명이 우리 인류를 발견하고 우리에게 찾아왔다면 그들은 높은 확률로 평화를 사랑하는 더 성숙한 착한 문명일 확률이 높다라고 칼 세건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칼 세건은 우리 인류도 그러길 바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보면 세계 정세 같은 거 보면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이긴 하죠. 하지만 앞으로 더 우리가 우주를 사랑하고 천문학적인 우주적인 관점으로 인류와 지구를 볼 수 있는 넓은 관점으로 살게 된다면 좀 더 평화적인 문명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인류 공공의 여러 에너지를 공공의 자산을 인류를 더 발전시키는데 함께 힘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인류가 먼저 평화를 수호하고 먼저 덜 성숙한 다른 외계 문명을 발견하는 그런 선도적인 존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아마 칼 세건이 바랬던 미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실제로 가끔 받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제가 천문학자로서 꼭 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절대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은하를 연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은하 너머에 수만 광년, 수억 광년 거리에 떨어진 다양한 외부 은하들의 모습은 실컷 봅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우리 은하라고 하는 지름 10만 광년의 거대한 숲속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정작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의 모습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리고 있는 우리 은하의 그림은 그냥 어설프게 유추하고 있는 몽타주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가능하다면 언젠가 우리 은하 바깥으로 나가서 우리 은하의 실제 모습이 어떤지 직접 바라보는, 우리 은하의 얼굴을 직접 확인하는 그런 구경을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은하 바깥까지 인류가 탐사선을 보내서 그 먼 거리에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오는 건 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막연한 바람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마지막으로 저는 좀 무거운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고 싶어요. 사실 저는 소위 지금 보다를 통해서 이 과학을 소개하고 있고 또 이렇게 우주먼지라는 활동명으로 나름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너무나 과분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어서 일단 굉장히 행복한데요. 가끔씩 제가 소개될 때 과학을 전달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전히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하는 것이 과학을 재밌게 들려주는 과학 스토리텔러, 과학 전달자 이런 식으로 보통 의미가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나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진정한 과학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되게 오랫동안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많은 대중분들에게 제가 사랑하는 우주, 천문학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리기 시작한 계기는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천문학을 하기로 했던 그 계기 자체가 어렸을 때 봤던 은하철도 999 덕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캐릭터가 바로 차장님이었고, 차장님처럼 우주를 남들에게 가이드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어릴 때 가졌어요. 그래서 우주를 가이드하는 역할을 하려면 내가 먼저 남들보다 우주를 깊게 공부하고 내가 알고 있는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남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천문학자가 되면 우주 가이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천문학자를 결정을 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우주 가이드 활동을 보다를 통해서든 제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든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지만 이걸 하면서 조금 우울한 감정이 들 때가 있어요.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제가 열심히 여기저기 강연 무대에 올라가서 하는 이야기들은 저 우주먼지, 저 지웅배가 한 발견은 아니에요. 저보다 더 위대한 교과서 속에 담겨있는 위대한 천문학자들이 한 발견을 단지 제가 제 혓바닥을 빌려서 들려드리고 있을 뿐인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에드윈 허블처럼, 아인슈타인처럼 직접 우주의 위대한 비밀을 밝혀내는 그런 훌륭한 천문학자가 되고 싶었던 꿈을 갖고 있던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공부를 하면서 내가 과연 그런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난 그 정도급의 과학자가 되는 건 좀 무리지 않을까? 이런 이제 개인적인 고민도 하겠죠. 그러면서 그 대신 나는 다른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 훌륭한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신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로 난 지금 그냥 만족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제 거기서 오는 약간의 공허한 마음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되게 이게 또 위험한 감정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강연 무대에 올라가서 제가 실컷 신나가지고 막 위대한 과학자들 이야기를 제 입을 빌려서 들려드리지만 난감하게도 관객분들은 그 제가 들려드리는 재밌는 과학적 발견들이 마치 그 과학자가 아니라 제가 한 양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위대한 과학자들에게 쏠려야 할 스포트라이트와 관심과 애정이 그 과학자가 아니라 저한테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콘텐츠를 찍고 강연을 하고 할 때마다 이거는 당연히
아니 나보다 더 훌륭하고 위대한 과학자들의 발견을 단지 그냥 내가 재밌게 빌려서 전달만 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를 절대 잊지 않으려고 좀 스스로를 다그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가장 베스트는 허블처럼 파인만처럼 아니면 칼 세이건처럼 자기가 연구했던 자신의 연구 결과를 남들에게 직접 소개하는, 정말 지식도 본인이 만들고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본인이 하는 만능 엔터테이너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 저는 이제 병아리 연구자니까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저는 은하를 사랑하고 천문학 분야 안에서도 은하를 주로 연구하고 있는 천문학자이기 때문에 천문학 분야들 중에서 이왕이면 제가 직접 연구한 은하 관련 분야들을 소개하고 사람들에게 은하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을 결국엔 하고 싶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아직 저도 고민이 많아요. 솔직히 까놓고 말씀드리면 천문학도 되게 분야가 방대하거든요. 천문학 안에도 뭐 블랙홀도 있고 외계행성도 있고 별의 진화를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같이 은하를 연구할 수도 있고 너무나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저도 천문학자니까 제 분야에 걸쳐있는 블랙홀이든 외계행성이든 별의 진화든 다양한 천문학 분야들 제가 나름대로 재밌게 좀 노력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전 천문학자니까 천문학이 아닌 분야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하는 건 하면 안 되고 불가능한 거겠죠. 하지만 여전히 약간 제가 소심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양심의 가치를 느낄 때가 있어요. 저는 은하 천문학자잖아요. 근데 블랙홀에 대해서 아니면 뭐 외계 행성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드릴 때 그래도 그 분야에 대해서 나보다 더 깊게 그걸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분명 있을 텐데 내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옳다고 볼 수 있나? 내가 떳떳하다고 할 수 있나? 이거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를 비롯해서 저는 좀 더 다양한 은하에 대한 이야기를 더 디테일하게 드리는 역할을 맡고, 또 저를 비롯해서 너무 말 잘하는 천문학자가 정말 제 주변에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또 각자 연구도 하고 또 열심히 자기 분야를 정말 저보다 더 미쳐서 하고 있는 그런 초롱초롱한 다양한 분야의 천문학자들이 열심히 또 보다 같은 대형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천문학에도 이런 다양한 분야가 있었구나, 이런 거를 깨달아 갈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보다에서 너무 감사하게도 이 과학이라는 다소 마이너 문화였던 분야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갖고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려고 노력해 주시고 계속 다양한 과학자들을 섭외하시고 하는 그 노력들을 하시는 게 너무 멋지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보다, 그리고 과학의 보다 채널이 미래 칼세건을 양성하는 그런 채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감히 한번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